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주식 양도세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주식을 한 10억 정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주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낮춘 겁니다. 소액 투자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주식 투자 수익 연 2천만 원 넘으면 과세한다.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입니다. 증권과세 체계 대개편이다. 2023년부터 개인도 양도 차익 내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 손익을 합산해서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펀드는 수익을 냈고 어느 펀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합산을 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연이틀 윤석열 총장 저격, 측근 감찰, 추미애 장관의 전면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면전, 추미애 장관의 전쟁이란 뜻입니다. 추미애, 윤, 내 지시 절반은 잘라먹는다.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직접 감찰. 측근이죠. 측근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데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겠다고 했어요. 법무연수원으로 2차 좌천성 인사까지 나왔습니다. 법조계 윤 사퇴 압박 초강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한동훈 무고함 곧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요.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안산 유치원 100명 식중독입니다. 14명은 햄버거병 의심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다음에 31명은 입원이고요. 5명은 신장 투석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신장 투석 받고 입원한 이 아이들 빨리 몸이 완치돼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300억을 들인 나로호 핵심 부품을 700만 원의 고물상 넘긴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주개발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300억을 들여넣어서 부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고물상에 700만 원에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철값 받고나 넘긴 겁니다. 그런데 넘기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에 깜짝 놀란 겁니다.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거 큰일 나는데요. 찾아보니까 중요한 게 넘겼답니다. 가서는 안 될 게 시제품이었는데요. 500만 원에 도로 사왔답니다. 뭐죠? 열흘 만에 되사 기술 유출될 뻔했다.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요. 이거는 그전부터 전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전문가들이. 터질 게 터진 거다. 이것도 그런 경우인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진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 26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키워드 찍어내기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연일 검찰총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거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내기인가 이런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내가
적격자, 야당 내에서 대선 주자 관련해서 저요 손을 흔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스스로 내가 적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증세인 듯 아닌 듯. 주식 양도세. 지금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 이게 증세인가 아닌가. 당국에서는 증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사기 아니다. 이른바 대작. 누군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거. 개념을 잡아주면 대신 그려주는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6.25 70주년 행사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가장 슬픈 전쟁 끝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어제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후 첫 6.25 기념식 참석입니다. 70주년. 이런 게 뭔가 공으로 이제 뭔가 기념일이 되면은 좀 되게 성대하게 하죠. 어제도 꽤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엔 단호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 두 번 다시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슬픈 전쟁 끝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북도 나서라. 이렇게까지 또 얘기했고요. 참전 22개국 정상 영상 메시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워싱턴에서 기념비 헌화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주목받은 것 중에서는 두 가지 노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노래는 6.25의 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늙은 군인의 노래. 둘 다 전쟁, 6.25와 관련된 내용인데 약간 노래의 결이 좀 다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어제 울려 퍼졌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조국을 원수들이 맨주먹 붉은 피로 6.25의 노래.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옛날에는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게 했어요. 외우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까지는 안 하죠. 이 노래가 어제 6.25의 노래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따라 불렀다. 이렇게 제목에 돼 있고요.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또 다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금지곡으로 지정했던 늙은 군인의 노래도 가수 윤도현의 목소리로 불렸다. 이 노래를 금지했던 이유는요. 과거에 군의 사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도 어제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자, 어제 행사 뭐 굉장히 성대하게 했고요. 어제 저녁에 약간 뭐 조명 효과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죠. 두 명의 인물이 어제 무언가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죠.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게 꽤 들어맞은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언론과 인터뷰인데요.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못하는 거는 아니다. 그럼 이거는요.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제재와 상관없이 뭔가 할 수 있다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분도 최근에 여러 가지 목소리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권에서 꽤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 실없는 사람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든다고 해놓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사실상 북한 핵 보유국으로 만든 건 미국의 핵 정책이다. 아, 북한이 핵을 가진 건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참 실없는 사람이에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채권지 어디 프라하에 가서 연설해가지고 그걸로 그해 말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놓고 북핵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겠다는 이상한 전략적인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입니다. 수교를 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91년에 미국이 좀 서둘러 줬더라면 이런 불행이 안 생겼을 텐데 그 북한이 그렇게까지 못하리라고 낙관을 했는지 아니면은 차라리 핵을 개발하도록 놔둬가지고 또는 그걸 핵 문제가 계속 일어나도록 해서 무기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북한은 결과적으로 군사복합체의 바람대로 핵 보유국이 됐고. 자, 김건학 교수님. 대북 문제와 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두 인물입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각각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미국의 반대하고 상관없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안 된다는 것을 낼 때는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보리에서 내놓은 제재들이 있잖아요. 뭐 핵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등등의 어떤 관여해서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되는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뭐 예컨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외에들 즉 이런 제재 외부에 있는 협력의 대상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 문제 협력이다. 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영역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우리한테 가진 카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을 흔들 경우에는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등등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게 강대국들이 항상 갖는 그런 수단들인데 그것들이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대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영역을 찾아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의 뭐 분석이죠. 본인의 분석인데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거는 미국의 정책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과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정책 탓이다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안보 위기가 그만큼 고립됐다. 그러니까 고조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72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발생하면서 사실 박정희 정부에서 핵 개발을 나서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한미 동맹에서 우리를 배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방어 라인을 해서 우리를 빠집니다. 그러니까 방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안보가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핵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는 핵무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냉전 기간 동안엔 뭐 소련이나 중국이 봐줬지만 그것이 사라지면서 안보가 이제 사실상 위기에 빠지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 그것이 핵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래서 사실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준다면 사실상 북한은 핵을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력의 어떤 핵 문제를 그런 식으로 안보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이 계속 북한이 나는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종훈 평론가는 여기 두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를 딱 해드리면, 그러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하나, 그리고 미국 눈치 보지 말자. 그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비핵화 전략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은 그런 측면에서 예.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저 발언의 바탕에는 예.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게 깔려 있다, 전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전제를 아예 딱 깔고 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찌됐건 뭐 현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예. 그런 분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눈치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산 개별 관광 계속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뭐 성사 일보 직전 단계까지 지금 온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동해 북부선 지금 뭐 철도 사실은 착공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상황.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제 굉장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예. 요구를 좀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재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세 방향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제 그런 기조 하에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6.25 관련돼서 행사도 크게 열렸고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을 통해서 엄청난 막말을 퍼붓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수습하는 듯한 모양이 있으면서 지금 약간 뭐랄까요? 좀 잠잠해지고 가는 상태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6.25 납북 피해자들 북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부분, 요 파란색으로 된 글씨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6.25 납북 피해자 가족 13명, 김정은 위원장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입니다. 어제입니다. 북한 70년 전 10만여 명 민간인을 납치했다. 납북으로 고통을 받았다.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25 납북 피해자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역시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른바 한국판 원비어 소송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원비어 부모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있는 북한의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통해서 뭔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한에 있는 북한 관련 자산 뭐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미국 법원이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변호인단은요. 조선중앙TV 저작권료가 있답니다. 국내에. 그러니까 조선중앙TV가 국내에 이 방송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또 다 돈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데 21억 원 압류 시도 방침이다. 이게 뭔가 있군요. 지금 찾으니까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결론은 어쨌든 간에 가능은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른바 원고는 6.25 전쟁 납북자와 그 후손 13명. 예. 피고는 북한 정권의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그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고 지금 청구했는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런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이른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적힌 대로 6.25 때 납치를 하고 또 그 폭격이나 이런 전쟁 범죄를 통해서 입은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판 원비어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원비어라고 대학생이 북한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사망했고 거의 중태 상태로 미국으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천억 정도 소송을 한 다음에 샅샅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북한 자산을 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북한 선적 이 100가지 해서 그 압류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이 소송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소송은 거꾸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남한에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소송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고 최근에 일본에도 거의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납북됐다가 그 탈북했던 그 5명이 지난 2018년에 그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다가오는 다음 주에 지금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했는 제도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향후에는 그 삼국 간 어떻게 보면 인권 변호사들이 협력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그 이 소송에서 이길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뭐 판결문 바로 놓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보면은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한국의 법원에 공탁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한에서 방송했는 내역을 뭐 MBN이라든가 한국 방송에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와서 쓸 경우에는 그게 저작권 협의회 그 우리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 북한에 예전에는 돈을 보냈는데 지금 받고 있지 않아서 그걸 법원에 공탁했는데 그 돈이 21억 가량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청구했는 금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라고 그러면 하니까 충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법리적인 논쟁은 있습니다만 향후 소송 진행 내역 물론 굉장히 상징적인 소송입니다만 실질적인 이득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이제 민사소송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사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이 입장 표명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송달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소장이 주소지까지 가야 되는데 북한을 넘어서 어떻게 이걸 송달을 하겠습니까? 송달도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없이 그냥 빼고 가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이 친자 확인이나 이런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못 오니까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거꾸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있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뭐 제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법률가로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혹시 최진영 변호사가 한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상상력을 동원하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작권료가 있다는 부분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나온 북한 쪽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존재하는 건 요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또 법원이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는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주권 면제라고 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상 영토 조항에 있어서 북한 또한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이 있고 사법재판권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북한이 또 반발하고 뭐 이게 막 비난하는 또 성명이나 담화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이 자체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2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서울신문과 한겨레 두 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은요, 최근에 연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뭔가 조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담겨 있는 기사들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추미애, 윤석열의 말폭탄, 대놓고 힘 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평가가 담겨 있어요. 자, 반면에 한겨레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근 감싸기 제동이다. 작심 비판한 추미애. 다르죠, 결이. 두 신문이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게 드러납니다. 그럼 각각의 신문 기사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추 윤석열 대놓고 힘 뺐다. 대놓고 힘을 뺐다.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추미애 장관이 장관 지위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봤다. 이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윤 전면전 비화 조짐이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 짓이 잘나먹어 윤석열의 말폭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경고장을 보낸 거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측근 인사, 좌천성 인사인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른바 동의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힘을 실어줬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추미애 검찰이 정치를 한다. 파사 현정 반성하라. 잘못된 거를 다 부수고 제대로 된 걸 바로 잡아 보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반성하라.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폭탄이라고 여기는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직접 감찰, 윤 측근 감싸기 제동이다.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기사에. 검언 유착 의혹 피의자 한동훈, 법무부 직무 배제 뒤 감찰 착수 한 검사장 도저히 수긍 어렵다. 이런 반응까지 싣고 있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내 짓이 잘나먹어 일 꼬이게 했다. 작심 비판이다. 역시 이제 말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초선 의원들과 관련해서 강연이 있었는데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적 없다. 참 지금 검찰총장 그렇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와요. 굉장히 강수를 지금 뒀다는 평가인데 여권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법사위 질타에 자극이 된 듯한 여당 의원들이 사실 장관을 질타하는 듯한 왜 그 정도밖에 안 하냐 미온적이다 질타하니까 모욕적이다 이렇게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일부에서는 진영 논리로 흐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짓이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제 짓을 해야 되겠구나.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지휘랍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물론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동안 갖고 있어 강한 불만을 그대로 노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측근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주홍교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네, 제가 작년 겨울쯤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 때 사실 이 표현을 했었어요. 불안한 마무리 쓸 수 있다. 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추미애 장관 외에는 법무부 장관의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고 모든 검찰개혁의 아젠다까지 잘 마무리하기를 바랬던 입장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더 불안해진 모습, 오히려 진영놀이에 더 휩쓸리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조금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지금 요구한 부분에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행동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협조를 지금 당부한 것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메스를 댄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의 좌정과 함께 조화를 이뤄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다시 사실은 요원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말법탄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정치적인 좀 수사가 오히려 추미애 장관 쪽에서 남발하는 게 아닌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충성이라는 느낌밖에는 안 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적인 검찰 개혁은 협력과 조화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잉 해석해서 추미애 장관이 뭔가 검찰 조직을 찍어 누르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요. 한동훈 검사장의 이번 검언 유착에 관한 이 어젠다 자체도 이게 과연 지금 예전에 감찰 지시를 했던 2016년에 진경준 그 검사장 이야기를 거론하는데 그런 것과는 사안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사실 구속영장 자체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평검사들 내에서도 구속영장이 과연 무리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식구감싸기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지금 적법한 절차인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측근 감싸기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혔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심하고 추 장관이 계속해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법기술 운운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향후에 있을 검찰 개혁을 조금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건 모욕적이다라고. 그러면 그 뉘앙스는 더 밀어붙이지 말고 내가 더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가겠다라는 걸로 나오셨어야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여당 의원들보다도 더 앞서 나가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압박하고 있는 검찰 조직 자체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더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법사위 회의 때 여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그것이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그런 분석이 또 일부 나오고 있어요. 자,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정치. 한편으로는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사선 의원이십니까? 그리고 또 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사실상 대권에 대한 욕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대선 물망에도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상황 속에서 본인은 차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질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한 어떤 흐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므로써 친문 세력을 자기로 끌어들이는 나름대로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이 모아놓고 거의 무용담처럼 얘기를 굉장히 하는데 약간 오버한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사를 지휘를 하는 것이 검찰청 법에 근거를 했다라고 하지만 검찰청 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상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어떤 지위는 사실은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건 배당에 대한 것까지 과연 지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이렇게 배당을 했는데 법무부 대법관이 그 사건 다른 데 옮기라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외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직무의 공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자기 정치는 하지만 그 자기 정치가 과연 자기에 대한 지지율로 높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요. 검찰총장, 법무장관, 검찰 사이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배당 문제, 어느 부에, 그러니까 검찰 내 어느 부가 맡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사건은 또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측근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다툼, 의견이 갈리는 여러 갈래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올 초부터 굉장히 격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쪽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미애 장관의 발언 역시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 장관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한 적 없다. 나만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고요. 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장관 처음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얘기는 이런 검찰총장 처음이다. 그거였어요.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장관 처음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이제 본인의 SNS에 이 사항에 대한 생각을 올렸어요. 사실관계 확정 때까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자고 위로 갑니다.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제3자 간 대화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검사장을 좌천시켰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추미애 장관도 녹취록에 이름이 나오면 장관직을 내려놓을 건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강한 비판 받아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학 교수님하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 얘기 좀 들어보겠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요. 추미애 법무장관 또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그만두라고 한 신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며칠 전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회의에서 얘기했던 거는 협력해서 개혁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견이 발생하고 갈등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 정권 전체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의 이런 말폭탄이라든가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시할 일이 있으면 그냥 지시하고 이런 얘기로 그냥 행동으로 그냥 머무르면 되는 것을 이거를 뭐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법의 기술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치인 추미애를 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지시, 내 명. 과거부터 뭔가 이렇게 위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의 어떤 검찰 문화를 보다 더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그거하고도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내 지시, 내 명령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측근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렇다 그러면 지금 검사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는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갑자기 수사자문단 회의를 거기다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봐도 제 식구 감싸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뭐 정당하고 명명백백하게 자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찰을 요청을 해서 받고 그 부분에서 다 털고 간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총장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오해 소지가 없도록 보다 더 전향적으로 각자가 얘기를 하고 그런 입장을 개진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뭐 지시를 해가지고 뭐 총장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또 총장은 또 이런 뭐 자문단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자문단을 뭐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해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효과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만 해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어떤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향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소개되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 언론의 평가 아까 신문 비교해봤지만 나눠졌어요. 그 어제 나왔던 말에 대해서 작심 비판이다. 아니다. 이건 말폭탄이다. 이렇게 좀 언론도 다르게 평가하는데 이종훈 평론가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왜 이렇게 강성 발언을 내놓을까? 이유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이분이 당으로 복귀할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저는 그 생각부터 당으로 복귀요?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은 지금은 현역 의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최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뭐 객관적인 평가에 어찌됐건 본인은 지금 차기 대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뭐 장관 자리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당으로 복귀를 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국면이 올 텐데 뭐 모르겠어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하려고 하시는지 뭐 그런 약간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서두르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저렇게까지 강하게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몰아세울 필요가 뭐 있었을까. 요즘 뭐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고 뭐 여권의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기승전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말끝마다 반드시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분위기에 다분히 좀 편승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세를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의도를 읽히는데요. 근데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만 키워주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아까 최진녕 변호사하고 이종호 평론가가 분석해 주시긴 자기 정치라고 했으면 자기가 커야지 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상황인데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좀 어제 상황 이 뉴스들이 신문들에서 다 크게 좀 다루고 있어요. 워낙 이례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문들에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국회 상황을 좀 짧게 짚어보겠는데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찰에서 치거 뭐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거쳐서 이제 국회에 복귀했거든요. 그러나 국회는 좀 꽉 막혀 있어요. 여전히요. 뭔가 타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국회 상황 알아보겠는데 영상 톡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시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가지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주호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추경 처리와 그리고 산적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내일 모두 다 선출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전 칩고에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나온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이래 갑자기 그걸 어떻게 다 가져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11대 7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거 얘기합시다. 그리고 예결위에도 빨리 열어서 추경도 통과되고 바쁜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주원규 교수님. 네. 아까 영상에서 민주당 단호한 대응하겠다 했는데 이 단호한 대응 과연 무엇일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 걸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독식의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이제 행사하겠다. 그게 이제 물리력 어떻게 보면은 그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네, 거기까지로 이제 엄포를 놓은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거는 민주당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치는 협의의 정치이기 때문에 대화를 끝까지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대표의 최근의 행보에서는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한 오히려 내적인 질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대 7이라는 그때 합의안을 사실 주호영 대표가 힘들게 끌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벅사이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내부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대화회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회가 파탄이 날 수 있다. 그런 맥락이고 더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독단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11대 7이라는 그런 원칙으로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은요, 상임위원장 누가 되는데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법 통과 잘 되고 꼼꼼하게 챙기고 예산 잘 챙기고 이런 거 바라는 겁니다. 뭔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보겠는데요. 역시 기사로서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오늘은 어떤 이유에서 등장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원희룡,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 내가 적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의 대선 후보 뭐 안 보인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있습니다. 제가 적격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거론한 거는 분발하란 보약이다. 제가 백종원 씨처럼 되겠습니다. 닮겠습니다. 뭐 이런 의지까지 나타냈습니다. 강하게 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20대 때는 뭐 민주화에 제 자신의 모든 걸 던졌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에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주도니까 뭐 약점이 아니냐 하는데 지역에서 자유롭죠?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제가 함께 손 내밀지 못할 곳이 없고요. 특히 지금 4번의 선거, 2번의 집권과 결국은 탄핵까지 받으면서 바닥에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보수의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적격자라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당의 대선 주자가 과연 누구인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와중에 한 분, 두 분씩 이제 뭔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처신분이 든든한 데가 있어. 이거 뭐죠? 여기 보면 짧게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김종인은 왜 백종원을 불러냈나? 지지율 낮은 주자 향한 자극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윤석열 총장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백종원, 방송인 백종원 씨. 충청 출신이라 충청 대망론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양인 윤석열 총장까지 거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합니다. 아마 두 사람 고향이 비슷할 거다. 나는 윤석열을 전혀 모른다. 근데 처신하는 걸 보니 든든한 데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의미심장할 수 있어요, 지금요. 만약에 전혀 생각이 없다면 그분을 뭐 왜 대선 주자하고 관련해서 말을 하지요? 뭐 이렇게 하든가 뭐 다른 표현이 있을 건데 뭔가 든든해란 뜻입니다. 지금 뭔가 든든하다고요. 자, 이쯤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야당 인사가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께는 미리 질문 좀 드렸어요. 지금 두 가지 기사 봤는데 통합당 내에서 대선 주자가 누가 떠오르는가 써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건학 교수님부터 두 분 쓰셨어요 지금. 예, 김세현 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을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온 기사. 사실상 지금 야권에서 뭔가 물망에 가장 많이 가 있는 사람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 이름을 더 작게 쓰셨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쓴 분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위론적 이 인물과 지금의 현실적 인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세현 전 의원을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에다가 세대 교체의 어떤 의미도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보수를 보여주는. 지금 아이가 40대 후반이죠. 그렇죠. 지금 나이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백종원 씨를 언급하는 이유가 인지도, 호감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탄핵의 과정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지지를 현격하게 받고 있는 야권의 후보가 지금 거의 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 쌓아간다면 가장 좋은 토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이 저는 예. 김세현 전 의원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예. 보수성을 갖고 있고 경제 전문가의 영역, 뭐 세대 교체 영역, 예. 뭐 이런 등등의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야권 지지자들 상당수가 사실 거기를 구심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권의 대척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인은 아마 정치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90%가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엔 생각을 안 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아니 앞선 기사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본인이 손 들었잖아요. 근데 안 쓰셨어요. 든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겠죠. 하지만 예. 그 많이 검증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뭐 지금 뭐 원지사가 예. 손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꼭 그 든 것이 국민들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것과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럼 반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으네요,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김종인이라고 쓰셨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미래통합당에서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을 적으라 그래서 예. 제가 적은 겁니다. 오. 네. 이유가 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예. 본인도 일단은 대권 주자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아, 본인이요? 본인이 어제는 말로는 그제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그분 화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본심은 다르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미래통합당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 대권 주자군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만한 인물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이슈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좀 선점해 나가고 있는 저는 거의 탈취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 비전도 제시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주변에 있는 대권 주자들 가운데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이슈 선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주신 건데 현실적으로 대선 주자로 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거 역시 이제 이분 생각에 달렸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선택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예.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연령을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죠.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1940년생 그렇습니다. 이제 아닌가요? 그래서 또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느냐. 예. 그리고 또 본인이 40대 경제 전문가 이야기해 놓고 그렇죠. 본인이 나온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분이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그러니까 뭐 원희룡 지사 쪽 이야기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왜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비전 제시라든가 행동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 네. 많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조금 전에 김세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김세현 의원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은 좋으나 과연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가 있죠? 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당 내에서 뭐 거론되는 인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고대가 뜨기어지는 인물 별로 없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설명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가수 조용남 씨가 두 번째 인물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조용남 화투 그림 대작 사기 아니다. 최종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자, 대법원 판결이 이렇습니다. 미술 보조 작가는 관행이다. 조수기용 알릴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술계 도덕적으로는 유죄다. 이거. 조용남 내주 소회를 기록한 책을 출간하는데 책 제목이 이러네요. 망할 X의 현대미술. 이거 굉장히 뭔가 현대미술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담겼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요.
망할 이렇게까지 표현됐으니까 책 제목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림 대작 무죄 확정 조영남. 본격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으로 자기는 해석을 한다. 미술계 법정 아닌 학술 논의 대상이었는데 진중권 진짜 문제는 예술가 집단이다. 또 이런 비판. 뭐 예술가 집단에 대한 뭐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영남 씨의 반응이 여기 좀 밑줄이 거 있어요. 자, 이 판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그리라고 사회가 내게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수를 앞으로도 쓰겠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조수를 써야 할 정도로 바쁘고 인기 있는 화가가 되고 싶다. 곧 전시 일정 잡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최인정 변호사, 자, 그동안 참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었어요. 근데 최종적 무죄 판결, 그러니까 사기 아니다. 자, 대법원의 판단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2016년에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횟수로 5회 만에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재판이 참 느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사기다. 왜 이렇게 조수 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그걸 알리지 않고 이게 한 21점을 한 1억 5천만에 판 것 자체가 사기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 갔더니만 그건 아니다. 이 화투를 쓰는 것 자체가 조영남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고 조수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것이고 그것이 이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현대 미술에서는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그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1심보다 2심소를 들어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 방식의 자유에 대해서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한데 표현의 자유와 표현 방식의 자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표현의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현 방식 반드시 전통 회화처럼 본인이 직접 그려야 되느냐? 아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데미안 허스트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장처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현대 미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2016년 무렵에 조영남 씨 댁에 직접 가서 거실에 보니까 거실에 그림이 수십 점 있더라고요. 이 바쁘신데 언제 이런 걸 다 하시냐고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앞에서 직접 그리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일개 회화 아닙니까? 무슨 뭐 설치 조형 미술도 아니고 회화이면서 또 그 내용은 상당히 개념 미술에 있는 이른바 현대 미술과 전통 미술의 가운데쯤 있다 보니까 전통 미술적 시각에 보면 이건 사기다. 그렇지만 또 진중권 씨를 비롯해서 현대 미술적 시각에도 그 또한 표현의 자유의 한 가지 영역이고 조수를 쓰는 것까지는 볼 수 없다 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는 좀 넓게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현대 미술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는 작가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하면 질문이 엄청 거창합니다만 자, 주원 교수님. 이게 뭐 미술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지금? 네, 이번 배워온 판결로는 사실 미학적으로 현대미술이 갖는 표현 방식에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표현 방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진일보한 그러니까 스스로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어떤 아이디어와 개념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작가다. 맞습니다. 한국의 현대미술 그리고 세계의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전체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동력을 삼아서 미술계가 조금 더 세계 미술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포지셔닝, 곧 그 브랜드가 이제 정착하는 거는 좀 유의미한 좋은 성과라고 판단하지만 자, 별개로 봐서 지금 이번에 조영남 씨의 이 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데미안 허스트나 영국의 개념 미술 작가들의 공장 스튜디오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장 스튜디오에 사용되는 조수들이
그렇게 한 점당 10만 원씩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연봉 근로자 이상에 받고 그건 월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 하면은 그만큼 함께 일하는 어시스트, 조수들의 권익과 그 노동의 대가들을 인정해 준다는 제작 작가에 대해서도 굉장한 대우를 해준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 어땠느냐? 2015년 1월에서 송모 씨에게 한 점당 10만 원을 그리게 하고 자신은 그 그림을 1억 5,035만 1억 3천 뭐 그 정도 1억 중반대의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관행에 대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지금 인터뷰에서 다시 조수를 사용하겠다? 근데 그 조수에 대한 그 권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연예인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덕을 봤다라는 게 미술계의 중론과 관행입니다. 지금도 미술계에 계신 많은 예술가들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지금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조영남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현대 미술을 진일보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고 자숙하셔야 될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생각해 볼 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여기 녹아있군요. 단순히 그냥 최종 무죄다. 이렇게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 올려주셨어요. 한 3가지 분야의 댓글이 나왔는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남북 문제에 관련된 건데 이렇습니다. 남북 평화 이루기가 참 힘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도 걸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멀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대립 관계,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검찰의 칼은 정의를 위해서 써야지 검찰 자신을 지키는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질타였고요. 아랫부분입니다. 추 장관은 뭐가 급한 것 같습니다. 항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음 좋겠어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정치권 상황과 관련된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올 건 없죠. 이거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가라는 소리 같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입니다. 여대 야소 단순히 숫자로만 포용 협치가 없는 국회가 계속된다면 민의는 썰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여야 모두를 향한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자,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주제는 일면 기사 소개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식 양도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요, 한 10억 정도 갖고 계신 분, 어떻게 보면 큰 주주들이죠. 그 주주들만 양도세가 물렸는데 이번에는 소액 투자자들도 대상이 됐다. 2천만 원 이상이니까 뭐 꼭 소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1억 주식을 투자해서 만약에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세금이 지금은요. 35만 원. 거래세만 내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은 양도세를 물려요. 그러면은 421만 원이 된답니다. 거래세에다가 양도세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여기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수익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서 20% 과세. 물론 액수가 더 크면은 과세 비율이 늘어나요. 자, 투자 수익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손실액은 3년간 공제 가능해.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어느 해는 손실, 어느 해는 이익 보면 이걸 좀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춥니다. 2천만 원 주식 팔면 3만 원 세금. 그러니까 거래세는 더 낮아지는데 없어지진 않고 낮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어떤 평가와 분석이 있어요. 자, 이게 증세인가 아닌가예요. 정부는 증세 아니라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증세라고 지금 신문은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세가 낮춰지긴 하지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강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중과세다. 이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기재부 증세 고려 안 한 중립적인 개편일 뿐이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거 오늘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최진전 변호사. 네. 증세입니까? 증세 아닙니까?
증세인 듯 증세 아닌 듯 하지만 예. 결론적으로 증세일 가능성이 크죠.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주식 예. 거래를 합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거래세를 좀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기재부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 거래세를 조금씩 낮춰간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예. 실제로 좀 그 억대의 금액을 굴리다 보면은 2천만 원 그 이익 넘는 거는 사실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보면은 뭐 그 전체 600만 주식 투자자 중에 이 세금을 부담할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뭐 얘기를 대략 하고 추정키는 있습니다만 한 상위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거래세 단일세지만 양도세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특히 자주 하는 이 이른바 데이 트레이더나 단타족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거래세는 낮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이익을 실현할 때마다 이자가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세이냐 아니냐. 실제로 아주 세금 거칠고 보면 알겠죠. 늘어났으면 증세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있고요.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또 청춘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규제, 인국공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에 주식과세까지. 그러니까 2030 분노입니다. 왜 사다리 걷어차나. 그 윗세대들 부동산, 취직, 주식 다 혜택 봐놓고 왜 우리만 이런 겁니다. 지금요. 주식 양도세는 개미 죽이기다 인식한다. 일단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네. 우선 기획재정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세잖아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발표했겠습니까? 당연히 예. 시뮬레이션 해보고 세금 지금 좀 벌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럼 솔직하게 증세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증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는 오히려 이 여론의 역풍만 자꾸 유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계속 해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슈퍼 예산 편성했죠. 또 추경까지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돈을 그렇게 쓰는데 당장은 뭐 이렇게 돈을 빌려서 국채 발행해서 이제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그걸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건 국민들 다 알아요. 그죠? 시기가 언제이냐 이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번에 나온 발표도 보니까 이제 시기를 조금 뒤로 이렇게 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음 정부 들어가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하여튼 뭐 이 증세는 증세라고 이야기를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30 청춘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 기사 말고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여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돈 벌라는 거냐.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런 불만이 김구라 교수님 있습니다. 현실 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2030은 굉장히 피해가 가장 많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돈 많이 가진 분들,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챙기거든요. 부동산이 올라가면 지금 20, 30대들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까요? 40, 50대 지금 집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규제라는 것이 20, 30대에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도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많은 기사 다뤄봤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